때리고 걔를 벽에 던졌잖아. 정말 기억 안 나? 내가 언제? 넌 정신병자 아니야? 그만 부정해. 내 13년의 눈물은 뭔데? 이제 오빠 눈치 안 봐. 아니 안 봐도 돼. 나도 이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게. 잘 있어. 방 안의 시계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똑딱 똑딱.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일정한 간격으로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만 같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한 움큼의 알약이 놓여 있습니다. 이 약들을 삼켜야만 비로소 오늘 하루의 공포가 마침표를 찍습니다. 물 한 모금에 억지로 넘겨보는 이 약들은 제게는 생명줄이자 동시에 사슬입니다. 저 멀리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어깨는 저절로 움츠러들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남들은 남편 코 고는 소리가 정겹다는데 제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입니다. 문득 13년 전의 그날이 떠오릅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난도질 당했던 그 밤. 남편 상구 씨의 손에 들려있던 은색 식칼. 그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제 눈동자를 사납게 했고 지나가던 순간 말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침대 매트리스를 향해 칼을 내리꽂았습니다. 푸석하고 거친 천이 찢어지는 소리. 그 소리는 제 가슴속 실핏줄이 한꺼번에 터져나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죽자, 그냥 여기서 같이 죽어. 그의 목소리는 평온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가 끌어넘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내일 점심 메뉴를 정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차갑고도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아니,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기분이 좋을 때만 간식을 먹으며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그 짧은 평화. 그 평화가 깨질까봐 저는 숨을 멈춥니다.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집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다시 꾸역꾸역 삼켜야 하는 살. 억울함이 응어리져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 같습니다. 이 돌덩이를 치우지 않으면 저는 아마 곧 숨이 막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제 뺨을 때리고 칼을 휘두르고 가장 소중했던 반려견을 벽에 던졌던 그 모든 일을.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 미친 거 아냐? 오히려 저를 정신이상자로 몰아세우는 그 남자. 그 남자의 망각 앞에서 저는 매일 반피 눈물을 흘리며 죽어갑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제 맺힌 한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제 어린 시절 기억은 온통 군화 소리뿐입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군인이셨습니다. 집안은 늘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고 저는 그 집에서 죄수 아닌 죄수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밤 12시가 넘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산수 문제 하나만 틀려도 아버지의 굵은 가죽 벨트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공부방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요동쳤습니다. 화장실이 급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는 늘 아버지가 거실에 버티고 앉아 저를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디서 계집애가 공부하다가 딴짓이야. 그 고함은 제 영혼의 깊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그 집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든 좋으니 제발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상구 씨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나긋나긋한 말투와 자상한 배려를 보여주었죠. 그가 건네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제 차가운 손을 잡아주며 하던 말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구원의 밧줄처럼 보였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믿어도 되겠다. 내 상처를 이 남자가 다 치유해주겠구나. 세상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선물해준 작은 목걸이를 목에 걸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나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그것은 사냥꾼이 놓은 가장 달콤한 덫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눈동자 뒤에 숨겨진 그늘을 보지 못했고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숨은 광기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던 그의 모습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외로움을 끝내고 싶어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깊은 수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을 찾아 들어간 꼴이었죠.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친 지 딱 이틀째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신부였던 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신혼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러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수신 거부음이 이제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새벽 해가 뜰 무렵에야 돌아온 그는 술 냄새와 함께 낯선 광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왜 전화도 안 받고 이제 들어와요? 그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는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식칼을 집어들고 침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공포의 무게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함께 잠들어야 할 신혼 침대의 칼을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칼날이 매트리스 스프링을 긁는 소리가 제 귀가 아니라 심장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칼을 꽂은 채 저를 쳐다보며 입꼬리를 기괴하게 올리고 웃었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야.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습니다. 제 온몸의 털이 곤두서 고무릎이 바닥으로 꺾여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매질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위협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미니 술병 장식들을 하나하나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 쨍그랑 쨍그랑. 제 꿈이 하나씩 깨져나가는 비명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뺨을 때렸던 그 손길. 제가 바닥으로 고꾸라지자 그는 말했습니다. 뺨을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밀었을 뿐이라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길래 정신 차리라고 한 거라고. 이게 사랑일 리가 없는데. 이건 제가 꿈꿨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혼인신고서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찢어진 매트리스 옆에서 밤새도록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남편의 거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제 영혼은 한 줌씩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13년 전 그 지옥의 문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귤 껍질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을 멍하니 봅니다. 남편 상구 씨는 평온한 얼굴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그의 눈치를 살피고 또 살핍니다. 이 시간이 유일하게 제가 긴장을 풀고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상구 씨가 기분이 좋을 때만 허락되는 평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터져나갈 것만 같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툭 말을 내뱉습니다. 오빠 예전에 주차장에서 내 뺨 때린 거. 그거 진짜 기억 안 나? 남편의 시선이 텔레비전에서 제게로 옵니다. 그 짧은 순간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뺨을 때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때 자기가 격해져서 넘어가길래 내가 그냥 밀어서 일어세워준 거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옵니다. 제 손바닥에 남아있던 그날의 얼얼한 열기.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딱딱한 감촉이 아직도 온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그는 늘 이런 식입니다. 제가 아끼던 강아지 꽁치를 벽에 던졌을 때도 그는 자기가 학대를 한 게 아니라며 오히려 제 감정을 건드렸다고 화를 냈습니다. 꽁치가 알짱거리길래 발로 좀 찬 것뿐이야. 벽에 던지긴 뭘 던져? 당신이 기억력이 나쁘네. 분명히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작은 말티즈 꽁치가 벽에 부딪혀 깽하는 소리도 못 내고 고꾸라지던 그 순간을, 그때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차갑게 식어가던 그 감각을 말입니다. 그는 망각이라는 무기로 저를 공격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지워버리고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제 기억이 틀렸다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말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갈증이 느껴지고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려옵니다. 진실을 말해도 벽에다 대고 말하는 기분.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그 한마디면 제 한이 조금은 풀릴 텐데. 그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취급을 합니다. 공포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가 기억을 부정할 때마다 저는 제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을 느낍니다. 남편은 13년 전의 폭력을 정신 차리게 하려는 의도였다며 기억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이 남편의 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위로가 사연자분께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홀로 앉아 제 어린 시절의 일기장을 꺼내봅니다. 먼지 쌓인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잊고 싶었던 군화 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그 작은 아이였던 저는 거실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틀린 받아쓰기 문제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밤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아버지가 지키고 있는 거실을 지나 잠자리에 들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 몸을 베베 꼬아도 문 밖에 아버지는 호랑이 같았습니다. 공부하는 놈이 화장실은 무슨 화장실이야. 정신 상태가 썩었으니 문제가 틀리는 거 아니야? 그때 느꼈던 방광의 압박감과 수치심, 그리고 거대한 공포. 그것은 어린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압박감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그 군화 소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다정한 상구 씨가 제 손을 잡아줄 때 저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구 씨가 침대에 칼을 꽂던 그날, 그의 눈빛에서 저는 아버지의 눈을 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나를 위해 그런다는 가증스러운 변명까지. 당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칼 꽂은 거야. 그만 살자고 겁 좀 준 건데 그게 무섭냐? 남편의 그 말은 아버지의 벨트보다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다시 그 어린 시절의 공부방으로 갇혀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폐부 깊숙이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 입을 벌리고 헉헉대며 숨을 몰아쉽니다. 동공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맵니다. 아버지를 피해 도망쳐온 곳이 결국 또 다른 아버지의 감옥이었다니.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저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은 틀렸던 걸까요? 그날 주차장에서 도망쳤어야 했을까요? 어둠 속에서 제 하얀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집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약 봉투들이 제 오늘 하루의 동반자입니다. 우울증 약, 수면제, 신경안정제. 한 알 한 알 입에 털어넣을 때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쓴맛이 제 인생에 마신 것만 같아 서글퍼집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제 몸은 마치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떨립니다. 남편이 화를 낼까봐, 혹은 나를 떠날까봐 아니면 정말로 나를 죽일까봐. 남편 상구 씨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오히려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저를 위협했습니다. 싸우다가 분에 못 이기면 산으로 뛰어가 나무에 제 머리를 쾅쾅 박아댔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드니까 내가 이러지.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피가 흐르는 이 말을 하고 저를 노려보던 심지어 달리는 차 앞으로 뛰어들며 제 죄책감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겁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무릎을 꺾고 그의 앞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죽지 말라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를 달래며 저는 제 자신을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이제는 그가 기분이 좋을 때만 기다립니다. 함께 과일을 깎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그 짧은 한두 시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는 광대가 되어 그를 웃깁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시커먼 진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동자는 생기를 잃은 채 텅 비어 있습니다. 자기야, 나 어제는 진짜 미안했어. 가끔 그가 건네는 빈말 같은 사과에 제 마음은 다시 또 흔들리고 맙니다. 이 지독한 중독 같은 관계에서 저는 언제쯤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손톱으로 손바닥을 꽉 누릅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져야 비로소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위태로운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몰라 저는 오늘도 한 움큼의 약으로 숨을 쉽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칩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남편 상구 씨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묘하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는 그토록 당당하게 잡아떼던 사람. 제가 뺨을 맞았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하고 칼을 꽂은 건 기억도 안 난다던 그 입술이 제작진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드디어 떨립니다. 그때 솔직히 겁 좀 주려고 그랬습니다. 뺨 때린 것도 맞고 칼 꽂은 것도 맞아요. 근데 다 우리 잘 살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육성. 그 담담한 고백이 제 귀를 때리는 순간 제 눈앞은 하얗게 번쩍이며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B-하는 이명 소리만이 뇌를 찔렀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점을 파고들어 붉은 자국이 남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내 기억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그 잔인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제 앞에서만 오리발을 내밀었던 겁니다. 그거 말하면 싸움만 커지니까 그렇죠. 다 잊고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의 뻔뻔한 변명에 제 심장은 영하 40도의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가워졌습니다. 사랑해서 입을 닫았다는 그 비겁한 논리가 제 13년 세월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턱 근육이 경직됩니다. 그동안 제가 먹었던 그 수많은 약들, 공포에 질려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분노로 바뀝니다. 그는 카메라 뒤에서 제 눈을 피했습니다. 강한 척, 호탕한 척하던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의 고요함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하게 그를 압박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금이 갑니다. 억울함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위가 그의 자백 한마디에 조금씩 흔들립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딛고 선 땅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상담실을 나온 상구 씨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항상 당당하게 앞서 걷던 발걸음이 오늘따라 맥없이 바닥을 끄는 소리를 냅니다. 질질 끄는 신발 소리. 그 소리가 마치 사슬이 풀리는 소리처럼 제 귓가를 간지럽히며 지나갑니다. 저는 그를 붙잡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오빠, 아까 다 말했다며? 기억난다고. 제 낮은 목소리에 그의 등이 경직됩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당황함과 비겁함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립니다. 아, 뭐. 그냥 대충 말해준 거지.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제작진이 시키는 대로. 끝까지. 그는 끝까지 추악한 가면을 벗지 않습니다. 반성보다는 체면이, 사과보다는 자존심이 남자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탱탱하게 당겨졌던 고무줄이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가는 소리. 더 이상 그에게 사과를 갈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도 제 찢겨진 13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심장박동이 차분해집니다. 항상 쫓기는 짐승처럼 가쁘던 숨결이 깊고 고요한 바다처럼 안정됩니다. 동공의 떨림이 멈추고 시야가 맑아집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가만히 숨을 내뱉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더 이상 차갑거나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저 제 생명을 유지해주는 부드럽고 고마운 존재로 느껴집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보입니다. 생기를 잃었던 눈동자에 힘이 실리고 굳게 닫혔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납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를 마주한 안도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참 붉었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의 저녁 식사를 걱정하며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갔을 저였지만 오늘은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상구 씨. 그의 옆모습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치워야 할 오래된 짐짝처럼 무겁고 무의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구석에 밀어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제 이름으로 된 통장 그리고 늘 저를 괴롭혔던 약통들을 담았습니다. 달칵 가방 지퍼가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제 인생의 이막을 알리는 웅장한 서막처럼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상구 씨가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가려고? 그의 고함에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술을 떼어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나갈게. 오빠가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거. 그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내 13년은 보상받았어.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다시 폭언이 쏟아지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제 발걸음 아래로 딱딱한 복도 바닥이 느껴집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뺨을 스치지만 가슴속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오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기분을 살피지 않습니다. 약 한 움큼을 삼키며 잠을 청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고함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저는 비로소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유. 그 흔한 단어가 제 가슴을 적십니다. 60년 평생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살았던 저는 오늘 이 길 위에서 비로소 나로 태어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지옥을 지나 마침내 현관문을 나선 영희 씨. 그녀의 가방 속에는 더 이상 공포의 약통이 아닌 자신을 향한 작은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망각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킨 그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응원을 보내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영희 씨의 새로운 출발에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